계속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동차 안에도 그 이제 퓨즈가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내에 여러 가지 이제 전자 장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는 전원이 이제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운전대 밑에 그 퓨즈 박스가 있습니다. 퓨즈 박스 안에 퓨즈가 굉장히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퓨즈는 어떤 이제 과전류를 방지하죠. 과전류를 방지해서 전기 부품과 각종 모듈들이 과전류로 인해서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퓨즈가 있습니다. 큰 전류가 흐르면 퓨즈가 스스로 이제 녹아 끊어져 줘서 그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해줍니다. 퓨즈가 끊어져 주면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 회로에 연결된 부품이나 배선은 손상을 입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지연형 퓨즈는 이제 과부하의 원인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만 끊어지도록 설계된 이제 그런 것을 지연형 퓨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퓨즈를 저항계로 측정을 해보면 저항값이 0에 가깝게 나옵니다. 또 끊어진 퓨즈의 저항을 측정해도 0에 가깝습니다. 전압계로 퓨즈 양단의 전압을 측정할 때 거의 0V가 나오면 좋은 퓨즈이고요. 양단의 전압이 측정되면 그 퓨즈는 끊어진 겁니다. 퓨즈가 끊어지면 양단의 전압이 인가 전압이 같아집니다. 여기하고 여기가 전압이 같아진다. 정상인 퓨즈는 이제 0V라는 거죠. 0V 같으니까 0V가 되고 이 양단은 120V, 끊어진 퓨즈는 110V의 전압차가 발생을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퓨즈가 끊어졌는지 끊어지지 않았는지 퓨즈를 체크하는 방법. 그래서 퓨즈가 정상이면 퓨즈 양단 전압이 0V고요. 그 다음에 끊어지면 인가 전압과 같은 전압이 나온다. 인가 전압과 실제 퓨즈의 모습은 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1A 퓨즈. 이건 이제 녹아서 끊어진 거죠. 여기가 녹아서 끊어졌습니다. 이것도 심하게, 이건 아주 끊어져도 그냥 끊어지지 않고 심하게 이렇게 타버린 그런 퓨즈가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퓨즈들이고요. 회로기판에 장착된 퓨즈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로기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회로기판에 장착되는 그런 퓨즈도 있습니다. 자, 도선을 이제 얘기할 때 도선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동차 내에도 결국 도선은 전류가 흘러가는 길입니다. 도선은. 그러면 도선의 역할은 전류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전기 에너지가 소모되는 곳까지 정확하게 또 전기 에너지 손실 없이 가도록 하는 것이 도선의 이제 역할이죠. 근데 도선의 역할을 잘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도선의 저항값이죠. 도선에게 있어서 도선이 저항값이 높다. 그것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전기 에너지가 충분한 효율을 가지고 부하에, 전기 에너지가 소모되는 곳에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저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항은 어떻게 이제 어떤 성질이 있는가? 도선의 저항값은 도선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도선이 길면 길수록 저항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도선의 저항을 계산하는 공식은 이게 저항값이죠. 저항값은 도선의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도선의 단면적이 반비례하죠. 도선의 단면적이 커지면 저항값은 줄어듭니다.
도선의 길이와 비례하고요. 이제 그 저항률이 있습니다. 저항률에 비례합니다. 저항률 그 이제 로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도선의 이제 그 번호고요. 도선 번호. 근데 저항값이 가장 작은 것이 어느 것입니까? 저항값이 가장 작은 것이 은입니다. 은. 은이 가장 낮고요. 1등이 은이네요. 1등이 은이 저항값이 가장 낮고 2등이 이제 구리죠. 3등이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을 도선으로 쓰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은으로 쓰진 않죠. 왜 이 저항이 가장 낮은데 저항률이 가장 낮은데 왜 은을 쓰지 않는가? 아니 뭐 은을 쓰면 은이 비싸니까 그렇지 않는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도선의 재료의 가격뿐만 아니고 은을 도선으로 썼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구리는 약간의 좀 이렇게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길이가 좀 길게 했을 때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은은 좀 잘 끊어져요. 그래서 은으로 만약에 전선을 저항률이 낮다고 해서 은으로 전선을 했을 경우에는 은으로 된 도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저항률만 낮다고 해서 전류가 잘 흐른다고만 해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순수과학에서 예를 들어서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것에서 가장 저항값이 작은 게 뭐냐 그런 걸 따지면 이제 은을 따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엔지니어링에서 응용과학에서는 어떤 것을 써야 되는가? 단순히 저항이 낮은 것만을 써야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응용과 문제 해결하는 공학에서는 그 비용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뭐 가성비라고도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공학에서는 효율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효율성. 그래서 구리를 사용을 합니다. 구리를 사용하는 것이 저항은 저항대로 상당히 낮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이 전선을 뭐 구부리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또 전선을 여러 가지 가공했을 때 공학적인 용도가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구리로 된 도선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끔 알루미늄을 쓰기도 합니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알루미늄으로 된 도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선의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토스터와 전열선, 이제 토스터 있죠. 우리 빵 굽는 그 안에. 그래서 토스터 같이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에 사용되는 도선의 재료는 구리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그런 도체보다 저항값이 더 큰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항값이 클수록 큰 전류를 흘려주지 않아도 충분한 전력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값이 좀 큰 도선을 사용해줘야 돼요. 전열선일 경우에는. 그래서 구리선보다 저항값, R값이 큰 도선을 전열선 또는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선에 사용되는 재료에는 텅스텐, 니켈, 니크롬 같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열선의 경우에는 구리를 사용하지 않고 텅스텐, 니켈, 니크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한다. 도선 저항을 이용을 해서 그 도선 자체가 전력 소모가 있어야 됩니다. 전력을 막 사용하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리 대신 다른 전력 금속을 사용한다. 저항의 온도 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라는 기호로 표시하고요. 온도의 저항 계수. 알파 값이 플러스이면 온도가 증가할 때 저항도 증가하는 경우다. 알파 값이 음수이면 온도가 증가할 때 저항도 감소한다. 그래서 금속 내의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는 거. 그래서 알파 값이 0이면 온도의 변화에 관계없이 저항값이 일정한 경우이다.
저항의 온도 계수라는 것이 있다.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구리와 같은 순수한 금속은 알파 값이 양수입니다. 알파 값이 양수. 실리콘, 게르마늄과 같은 반도체 물질과 황산, 물과 같은 전해액은 알파 값이 음수입니다. 온도 상승에 따른 저항값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RT 온도 변화에서의 저항값은 R0 20도씨에서의 저항값 더하기 20도 저항값과 이제 차이에다가 이 온도 계수를 곱한 거, 이거를 이제 더해주면 온도 상승에 따른 저항값의 변화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저항의 온도 계수. 어떤 장치에서는 전류가 흘러서 동작을 하면 저항값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 같은 경우 전류가 흘러서 작동을 하면 저항값이 증가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항값이 증가하니까 여기에서 열이 발생되죠. 저항값이 증가하니까 이 전류가 흐를 때 이곳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경우 전류가 흐를 때 저항값이 크게 증가하고, 저항값이 증가하니까 그곳에서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또 저항의 온도 계수를 따질 때 고온 저항과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텅스텐이나 니크롬, 철, 니켈 같은 재료로 전해선을 만들면 정상 동작 전류가 흘러 열이 날 때 저항값이 전류가 흐르지 않아 차가울 때의 저항값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0W의 백열전구, 요즘 백열전구는 잘 쓰지 않습니다. 전류가 흘러 뜨거운 상태에서 빛을 낼 때는 저항값이 144옴인데 전구의 전원을 인가하지 않아서 빛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10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 열이 날 때의 저항값과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차가울 때의 저항값에 큰 차이가 나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도 이런 것들을 고려한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자동차 안에도 자동차에 여러 가지 그 전구들이 많이 들어가죠. 자동차에는 전구들이 많이 들어갈 때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열을 발생한다. 이제 불이 들어왔을 때는 열을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커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씌울 때 그 열이 발생되는 저항값이 높아져서 열이 발생된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동차 디자인이라든지 자동차의 어떤 소재라든지 부품 소재라든지 모듈의 어떤 구성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죠. 또 절대 온도 마이너스 273도에 가까운 아주 낮은 온도로 냉각하면 저항값을 갑자기 잃어버리는 그런 금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용하면 저항값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큰 전류를 이제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기는 금속에도 흐를 수 있는데 액체나 기체 속으로도 전기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금속과 같은 고체에서는 원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액체나 기체에서는 원자들이 다른 원자들 사이를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를 띠게 된 그 원자를 갖다가 이온이라고 한다. 전 액체와 기체에 전기가 흐를 수가 있다. 전하를 띠게 된 원자를 이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액체와 기체에는 이온이 전하를 나릅니다. 이온이 그래서 중성자인 원자가 전하를 잃었을 경우에는 음이온이 되고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중성인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양이온이 됩니다. 지금 이온의 형성을 말하고 있죠. 나트륨 원자가 여기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 가지고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된 나트륨 이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그래서 극성이 서로 다른, 그래서 이온 전하는 서로 끌어당기고 극성이 같은 이온 전하는 서로 밀어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힘의 작용으로 이온이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온 전류라고 합니다. 이온 속에는 원자핵이 들어있고 또 이온은 전자에 견주어서 아주 무겁기 때문에 이동 속도는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온 전류에서의 이온 전류의 크기는 전하가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금이나 산을 물에 녹이면 이온이 만들어지고요. 또는 어떤 금속을 산이나 알칼리 용액에 담그면 그것도 이온화되거든요. 그래서 이온화에 의해서 전류가 이제 그 액체가 전류가 잘 흐르는 그런 그 액체가 됩니다. 그걸 갖다가 전해액이라 그런다. 이온화에 의해서 전류가 잘 흐르는 양도체가 된 액체를 전해액이라 그런다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자동차 부품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또 기체 이온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체 이온화 전압은 그 기체를 이온화하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최소 전압을 말하고요. 기체가 이온화되기 전에는 그 기체는 절연 상태, 이제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근데 기체가 이온화가 되면 이온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체에 흐르게 되는 이온화 전압의 크기는 기체마다 다르고 또 압력에 따라서 기체는 압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온 전류의 크기가. 그래서 액체나 기체에 흐르는 이온 전류, 이온 결합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트륨은 전자 한 개를 잃고 플러스 전하를 가진 나트륨이 이제 Na 플러스가 되고 염소는 전자 한 개를 받아서 그 염소 이온, 마이너스 이온,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가까운 데에 있으면 서로 이것들이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들이 양이온 원소와 음이온 원소, 이것들이 결합된 걸 갖다가 우리 화학에서 이온 결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